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두 가지 기재되어 있는 소식 먼저 다뤄보고, 중국 BOE가 중국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이죠. 퀄컴과 협력을 해서 OLED, 지문인식 OLED 3D 이용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도 중간에 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죠. 간단하죠. 이 외국인 입국 봉쇄를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이 300여 명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의 추가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협력사 직원 과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이 합쳐서 그러니까 294명이에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전세기를 타고 비엔남 북부 꽝린섬 번동 공항을 통해서 이미 입국을 했고요. 지난달에도 두 차례 걸쳐서 350여 명 가량의 직원이 투입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북부 방린성에 있는 플렉서블 유리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이제 플렉서블 OLED 모듈 생산 라인 개조 작업에 이제 추가 인력을 투입했었죠.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물론 베트남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뭔가 베트남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해외 거주 한 자국민까지 이제 입국 금지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삼성 측의 어떤 종합적인 대처 능력, 제안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잘해서 문제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 거 따라서 이제 비엔남이 승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달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요런 기업들, LG 계열사 기업들도 한 250명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었죠. 요즘 속속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LG, 삼성,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이나 LG 협력사 기업 그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비엔남에도 한 400명 정도 이제 지난달에 들어갔어요. 이런 예외 입국 허용이 한국 기업들에게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요즘 꽤 나오다 보니까 쉽게 다 기업들이면 예외 허용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그쪽 국민 정서를 생각을 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삼성이 지금 자국민도 안 받아주는 상황인데, 삼성이 이제 비엔남과 쌓아온 신뢰관계와 어떤 투자 여력, 투자 가능성, 세계적인 위상 등이 고려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삼성이 이제 베트남의 경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일으켜 줬으니까, 실제로 삼성도 물론 거기서 값싼 노동력을 빌려가지고 생산 관계, 그리고 R&D도 센터도 구축하고 하면서 삼성도 얻었고 베트남도 얻었지만, 어쨌든 협력 관계 속에서 이제 좋은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공정 운영과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건이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OE 주제부터 짧게 다루고, 이제 그 아래 있는 조선 기업, 이제 HSD 엔진이죠. 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죠. BOE가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팜리스 기업이죠. 퀄컴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3D 소닉 지문 센서가 통합된 플렉서블 OLED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BOE의 결국에 디스플레이 기술과 퀄컴의 어떤 3D 소닉 초음파 지문 센서 기술이 합쳐져서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파트너십은 플렉서블 OLED 시장에서 BOE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G 디스플레이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위주고, 소형도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BOE가 애플의 품질 테스트에서 컷당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19년 4Q 때는 BOE보다 그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넣는 그 소형 디스플레이 물량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위주기 때문에 별로 큰 관계가 없고, 삼성 디스플레이랑은 조금 관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거를 전제로 BOE가 OLED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잡으려면 그것은 조금 오래 걸리는 일이다. 요 정도의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모바일형 플렉서블 OLED에서 BOE가 한 450만 장 정도 이제 플렉서블 OLED를 출하했는데 이게 9.9% 정도 점유율이거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 아직은 좀 적어요. 근데 그래도 꽤나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쪽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BOE가 LG는 넘어설 것 같은데, 삼성이 거의 90%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차이도 그렇고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퀄컴의 지문인식 센서는 그 갤럭시 S10에도 들어갔었고,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를 퀄컴이 지난해 말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이 3D 소니 맥스는 전작보다 인식 영역이 한 17배 정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17배 정도 지문인식 영역이 넓으니까 어디에다 이제 손을 대도 쉽게 인식이 된다, 뭐 이 정도의 기술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정확히는 나와서 직접 손으로 뭐 찍어봐야지 정확도나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HSD 엔진 한번 살펴보죠. 이 기업이 예전에는 그 두산 엔진이었던 기업이죠. 요즘 두산중공업 두산이 힘든데 지금은 두산하고 큰 관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HSD 엔진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조선업 업황이 그냥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이제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몇 년 동안 조선업이. 그리고 LNG라는 분야가 우리나라가 저 돈 되는 라디오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독점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서 잘해주고 있죠. 그건 맞는데 전체적인 조선업 시장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LNG에서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막 뭐 삽질 열심히 해주고, 막 배 만들었는데 막 망망대에 떠있고 막 엔진 멈추고 막 이런 것들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점유율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인데 지금 다시 조선업에서는 몇 년째 세계 1인데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꺾여서 어려움이 많다. HSD 엔진도 아무래도 당연히 그런 선박 발주량이 많아야지 거기에 LNG 추진선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IMO 2020, 2025 이제 환경 규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HSD 엔진이 날아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직격탄을 맞은 회사이고, 뭐 회사의 미래 가치를 말하는 주가를 보셔도 개박살이 났고 소위 이제 뭐 막말로 좀 품위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셔도 뭐 적자 행진을 달리고 있죠. 하지만 2020년 올해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가가 아니라, 주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은행 같은 데는 부채 비율이 막 1400%거든요. 2000% 막 이래요. 근데 은행이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투자를 하고, 그렇게 부채 비율이 무조건 안 좋으면 투자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업황이 나아져서 매출로 이어지면 그거는 긍정적인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은 건 맞고 저도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업황 자체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LNG 발주 물량들이 모두 한국 차지다 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중국의 형편없는 LNG 기술력을 설명드렸으니까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센티멘탈적으로 봐도 최근 국제 유가가 폭락했죠. 그걸로 인해서 막 여러 기업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듀폰이나 뭐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 막 주가가 아주 막 박살이 났는데, 그것도 좀 과하게 박살이 났어요. 엑슨모빌이나 듀폰 이런 거는 좀 지금 살 때죠, 사실. 근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역으로 또 괜찮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해상 물동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석유 해상 물동량 증가라는 건 결국에 탱커 선사들의 이익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러면 탱커 선사들이 결국에 엔진을 발주하는 거니까 엔진 발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 VAR 탱커 2척을 발주했죠. 현대 미포조선이 일본 선주들에게서 메탄올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5척의 메탄올 운반 선을 또 수주했죠. 탱커 선박의 수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NG 및 메탄올 추진 기술이 적용되는 선박의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유가와
선박 연료의 변화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의 수요를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HSD 엔진이 좀 긍정적이다.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량은 지금 뭐 꾸준하게 늘고 있고 올해 1분기 HSD 엔진이 영업 실적은 저는 지금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수준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019년 3Q, 4Q 이 HSD 엔진의 수주 잔고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2017년을 저점으로 HSD 엔진의 이 수주 잔고가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그 반도체처럼 뭐 급속히 성장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업황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끔 기사에 뭐 건설, 중공업 뭐 다 죽었다, 우리나라 큰 뭐 망했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뭐 취업도 하지 마라. 뭐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성기 때 비하면 다 죽었죠. 근데 무작정 지금 우리나라 그 이후에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도 이겨내고 나름대로 그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은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 기술력으로 잘 해내고 있잖아요. LNG도 잘해지고 있고 중국 애들이 삽질하는 동안 중국 애들 밀어내고 올라가고 있고 일본 애들을 지금 완전 박살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비관론을 기사로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저도 뭐 조선업 죽었다 막 뭐 여기 거제 막 지금 거제 상가 주민들한테 인터뷰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를 옮기는 건 쉽지만 어려운 기사 그리고 양질의 기사는 그 죽어가는 와중에 그 고군분투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업황이 전체적으로 나쁜데 그 나쁜 업황 와중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이 있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언론에서 좀 더 분석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서 나아지는 기업들을 좀 더 조명을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HSD 엔진 수주 잔고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날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 딸의 공주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심리가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선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이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실하게 인턴을 했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공주대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실험에도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조 씨가 고교 시절 공주대 연구 논문 초록과 국제학술대회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부분에 대한 증언이었는데 당시 조민양을 지도했던 실험실 지도교수 김모 씨는 초록을 작성하기 전에 과제를 부여해 그 결과를 이메일로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조교이자 논문의 제1저자인 최모 씨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양이 초록을 만들 때는 참여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 포스터를 작성하기 전에는 수조에 물갈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참고로 검찰에서는 지난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와 초록 등에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양의 이름을 저자로 올린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공주대에서 발급해준 체험활동 확인서도 허위라며 조민양이 그 가짜 서류를 가지고 입시에 활용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건데 하지만 오늘 나온 증인들은 검찰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담당 교수였던 김모 교수는 논문 초록을 작성하기 전에 조민양에게 과제를 냈고 조민양은 그에 대해 결과물을 제출해서 논문이나 실험에 참여했었다. 그리고 제가 남아있는 이메일인 압수수색 목록을 찾아보니까 최소한 2008년 8월쯤에 제가 조민양에게 내준 숙제에 대해 조민양이 대답을 했고 숙제를 보내서 받았던 이메일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김 교수에 앞서 증언대에선 제1저자인 최모 씨도 쉬운 일이기는 했지만 조민양도 참여를 했었다. 그리고 당시에 조민양이 무슨 일을 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실험에 필요한 샘플, 그러니까 홍조 식물에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를 옮기는 일을 도와줬다. 그러면서 조민양이 했던 일이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이라며
조민양이 했던 일이 샘플을 배양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검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물갈이라고 말씀드렸다라면서 조민양이 했던 일이 기여도가 낮기는 낮지만 체험 활동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조교 최모 씨의 말에 의하면 조민양이 했던 이 물갈이 작업은 멸균된 해수를 필터로 걸러낸 뒤 수조에 채우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배양 중인 샘플, 그러니까 홍조류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조민양이 전체적인 문맥은 아니지만 한두 단어를 알려주는 식으로 학술대회 참가자들과 대화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인턴 활동을 하기는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동안 있었던 재판 내용을 되짚어보면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없었다는 사실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총장 직인 파일로 표창장을 위조했었다고 얼마나 날렸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보도해주는 언론들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정경심 교수 재판은 검찰 측한테 유리한 주장들, 그러니까 검찰에서 신문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증인 신문하는 건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으니 진짜 언론개혁 정말 시급한 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민양만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서울대나 연고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작년에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고 하더니 은근슬쩍 또 넘어가 버렸는데 조민양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조사를 해보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게 될지. 정말 우리나라 검찰 능력이 반년이 넘도록 수사한 게 겨우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니, 그리고 인턴이 허드렛 일 하는 거지 인턴이 중요한 일 다 하고 나면 교수는 왜 있는 겁니까? 아무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정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